눈으로 쏟아붓는 포부가 습격했다. 무관심 때문에 남편은 내 철거 보상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돈 때문이야. 물자를 비축해 첫사랑을 부양했다. 마지막엔 나를 옥상에 앉혀두고 자생자멸하게 내버려다 결국 강풍에 휘날려 32층 아래로 떨어졌고 끝없는 홍수 속에서 추락사했다. 다시 눈을 떴을 나는 철거 보상금이 입금된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에는 내 돈을 직접 챙겨서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볼 것이다. 인동하는 문자 알림 소리에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기아의 트리플렉스 저축카드에 2,000만.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잔액은 2,000만 빼고 .00원입니다. 철거 보상금이 분명했다. 나는 온몸을 떨었다. 그때 다급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됐어? 철거 보상금 입금됐어? 나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손을 내밀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친셔오션의 얼굴이 보여 마음속에 천 갈래만 갈래의 원한이 휘몰아쳤다. 지난 생애에 내가 입금 사실을 친셔오에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날 밤 시아버지는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다. 내가 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하러 간 사이 남편은 기회를 틈타 뒤에서 몽둥이로 나를 때려 기절시켰다.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그들에 의해 옥상에 묶여 있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내 비명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봐 내 입에 테이프까지 붙여놓았다. 그러고는 얼굴 가득 도끼를 품고 말했다.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아. 진작 죽었어야 했어. 내 부모가 남겨준 그 돈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포가 갑자기 닥쳐왔다. 하늘과 땅 사이에 번개가 내리치며 틈이 벌어진 것 같았다. 폭우가 쏟아부어 온 세상이 혼돈에 빠졌다. 나는 옥상 문가에 묶여있었다. 결국 32층에서 강풍에 휘말려 떨어질 때까지 망망대해 같은 홍수 속에서 추락사했다. 내가 추억 속에 잠겨있을 때 친셔오션의 물음이 다시 들려왔다. 철거 보상금 입금됐어? 이번에 그는 아이의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려 했다. 나는 기지를 발휘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빠져나간 거야. 그 말을 듣자 그의 눈에 언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를 빤히 쳐다보자 그는 순식간에 다시 예전의 점잖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내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알잖아. 빨리 돈을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둘만의 세상을 살지.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건장하게 다가왔다. 겉으로만 위하는 척하며 태도를 보였다. 첸샤오메이, 그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철거 보상금이야. 우리 노인네 둘과는 상관없는 돈이지. 너희 부부끼리 잘 의논해서 쓰면 된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비웃음이 났다.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가족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서운하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평소에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는데 게다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복을 누리셔야죠. 오늘부터 두 분이 원하시는 것, 갖고 싶으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의 이런 태도에 세 사람은 억누를 수 없는 광희에 휩싸였다. 이어 세 사람은 바로 자리를 떴다. 흥이 나서 차를 보러 간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나도 준비를 시작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파멸적인 장마가 시작되기까지 지난 생애에 폭우가 범람하여 홍수가 발생했고 7층 건물 높이까지 잠기는 참상을 겪었다. 그래서 집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았다. 나는 변장을 하고 나섰다. 전액 현금으로 31층과 32층 두 채의 집을 샀다. 이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집이 한 채 있는데요. 31층과 32층 두 채를 하나의 거대한 복층으로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벽면에는 드릴 방지 강판을 삽입해주세요. 또한 방습, 방수, 보온이 완벽해야 합니다. 전기, 배수, 환기 기능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락 및 헬스 시설도 모두 추가해주세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내 요구를 듣더니 즉시 기뻐하며 말했다. 사장님,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은 2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안 돼요. 다음 주에 바로 입주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순식간에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나는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20만 위안 더 얹어드리죠. 사장은 즉시 싱글벙글하며 노 프라블럼, 문제없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10만 위안 더 추가하죠. 3일이면 문제없습니다. 완전 문제없죠. 저희가 관리실도 잘 매수하고 최고급 방음막을 사용해 시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거처와 인테리어를 해결한 후 나는 쉬지 않고 발전 장치를 구매하러 갔다. 수순환 정화 시스템과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도 챙겼다. 이어 마트에 가서 쌀, 기름, 밀가루를 샀다. 채소, 과일 통조림, 식수도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압축 비스킷과 베이컨 등도 샀다. 그 후 방한 방수 의류와 소미불, 구명조끼, 고무 보트를 사고 마지막으로 각종 마스크와 소독용품,
뱀, 벌레, 쥐, 개미, 퇴치용 방대한 양의 물자들은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반년 이상 생존하기에 충분해. 나는 이 물자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다시 달려가 작은 배 한 척을 더 최후의 보루로 삼기 위해서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무렵 날씨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짙고 빽빽한 먹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 세 사람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로지 미리 돈을 쓰는 쾌락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 새것 같은 중고차 한 대를 뽑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호기롭게 40만 위안을 들여 지하 주차장 자리를 샀다. 친시오션은 명품 롤렉스를 잔뜩 샀다. 손목에는 금박을 입히고 허리에는 명품 벨트를 찼다. 시어머니도 금은 보석을 꽤 많이 사서 몸에 걸쳤다. 번쩍번쩍했다. 세 사람은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서 기분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광란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면 말세가 닥쳤을 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폭우에 씻겨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약을 탄 우유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마시는 척하며 깊은 잠에 든 연기를 세 사람은 즉시 본색을 드러냈다. 거실에서 야식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이제 차는 생겼으니 집도 있어야지.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 별장 내 엄마랑 몇 번이나 보러 갔었다. 정말 마음에 들어. 내 마누라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신이 나서 말했다. 집뿐만 아니라 손주도 있어야지. 내 밖에 그 여자 임신했다며? 언제 데려올 거니? 4개월 됐어요. 일 처리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첸샤오메이를 처리해버릴 겁니다. 친샤오션이 잔인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친씨 집안이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을 축하하며 하지만 나는 냉소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친샤오션이 배불리 먹고 마신 후 그는 살금살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내 휴대폰을 들고 문자 잔액을 확인했다. 내가 위조해둔 잔액 2,000원 알림 문자를 보고 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하지만 다행히 내가 미리 의도적으로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려놓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계좌 잠김, 창구 방문 필요라는 오류 메시지뿐이었다. 친시오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버렸다. 내일 아침 일찍 이 빌어먹을 마누라를 데리고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들이 이미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늘 끝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마의 말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폭우는 밤새도록 내렸다. 낮이 되어도 밖은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졌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다행히 내 집은 이미 이틀 전에 개조가 완료되었다. 모든 물자도 적절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시오션 식구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았다. 비가 더 많이 오면 좋겠네. 빚쟁이들이 못 찾아오게 말이야. 내 생각엔 아예 적색경보가 뜨는 게 좋겠어. 매일 유급 휴가나 즐기게 말이지. 그들은 웃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토론했다. 돈이 언제쯤 입금될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은 곧 웃을 수 없게 되었다. 비는 이미 일주일째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뉴스 속 재난 소식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경보 수준은 매번 높아졌다. 그들의 낭비 벽에 냉장고 속 비축해둔 음식은 거의 남지 않았다. 큰일 났어. 차고가 침수됐대. 갑자기 시아버지 친샤오가 허벅지를 탁 쳤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자 친샤오션과 시어머니도 당황했다. 서둘러 그의 곁으로 다가가 관리실에서 보낸 사진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천벌을 받을 노릇이야. 이 차는 타보지도 못했는데 보험도 아직 안 들었는데 물에 잠기다니. 옆에 있던 친샤오션은 몸을 비틀거렸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세 사람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내 마음속은 한없이 통쾌했다. 갑자기 친샤오션이 구명줄이라도 잡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철거 보상금은 반드시 받아야 해. 이제 당신만 믿을게. 이때의 폭우는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밖은 이미 안개로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의 벽과 바닥은 온통 축축해졌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TV에서는 24시간 내내 전 세계의 재난 방송이 흘러나왔다. 댐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덮쳐 예외인 곳이 없었다. 각종 재해를 지켜보며 이미 전례 없는 경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친샤오션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먹을 걸 좀 사다 놔야겠어요. 엄마, 얼른 첸샤오메이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나가서 물자를 좀 사오세요. 그때 내가 적절하게 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큰 상자 2개 분량의 물자를 내려놓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사왔거든요. 그들은 통조림과 쌀이 가득 든 상자 2개를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친샤오션의 눈에 광채가 번뜩였다. 은행 돈 입금된 거 아니야? 우리 가서 돈을 좀 찾아오자. 그 말에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은행이 영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우주가 폭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쉴 리가 없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단 말이야. 말을 하며 그는 흉포한 눈빛을 드러내며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결국 우리는 빗속을 뚫고 고무보트를 타고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은행 카드를 친셔오션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가서 해와. 난 배 지키고 있을게. 무서워. 내 말을 듣고 그의 입가에 묘한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럼 여기서 얌전히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몰래 고무보트의 공기 주입구 마개를 뽑아버렸다. 그렇게 그는 내 카드를 들고 급히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친셔오션의 뒷모습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다. 잔액이 커다란 명분인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의 도피소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자멸하는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 나는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집안의 제습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어 미리 보관해둔 두리안 과육을 꺼내고 레몬차 한 잔을 곁들였다. 소파에 앉아 맛있게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여유롭게 CCTV를 켰다. 시부모 두 사람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친셔오션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그가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서로 눈을 맞추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큰 짐이라도 벗은 듯 시아버지가 기대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됐냐? 돈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 말을 듣자 친셔오션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다. 우리 모두 그 계집애한테 속았어요. 여기에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돈은 이미 지난주에 다 빠져나갔대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뜬 채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안색이 급변했다. 그럼 그 애는 어디 갔니?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왔을 때 이미 안 보였단 말이에요. 비가 멈추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말을 하며 친셔오션은 소파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평소에 그 점잖고 해가 없을 것 같던 얼굴은 지금 가공할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분노에 찬 그의 모습을 보니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이 터져나왔다. 새콤달콤한 레몬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갑자기 싸하고 내리는 빗소리마저 평온하고 시적으로 느껴졌다. 이때 CCTV 화면 속에서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끝이 없는 듯했다. 계속해서 울려댔다. 시아버지 친셔오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옆에 있던 친셔오션도 휴대폰을 든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방금 회사로부터 휴업기간 무급처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귀신 같은 날씨는 도대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때 시어머니가 다리를 절며 나타나 입으로 연신 욕설을 내뱉었다. 요 며칠 관절염이 도져서 온몸이 아파 죽겠네. 밤에도 잠을 못 자겠어. 그렇게 말하며 팔에 돋은 습진을 긁어댔다.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곰팡이는 닦아도 또 생기고 닦아도 또 생겨. 도대체 지워지지가 않아. 몇 마디 불평을 늘어놓다가 두 부자가 대꾸도 안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질렀다. 이 옷들은 전혀 마르질 않아. 갈아입지도 마. 갈아입지 마. 그 말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 친셔오션이 퍽 소리가 나게 휴대폰을 내던졌다. 그만 좀 해요. 쉬지 않고 떠들어대네. 이때 시아버지도 참견하며 질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밥도 안 하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에 이제 돈 없어요. 당신들도 알잖아. 밖에서 계란 하나에 100위안까지 오른 거 알아? 100배나 올랐다고. 그마저도 살 수 있을지 장담 못해. 지금 물자가 부족해서 채소값이 금값보다 비싸단 말이야. 그 말에 부자는 서로 눈을 맞췄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깨달은 듯했다. 갑자기 친셔오션이 이 말을 탁 쳤다.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전번에 첸샤오메이 그 빌어먹을 마누라가 물건 많이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흥분해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주방 문을 연 순간 그들은 멍해졌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통조림과 쌀은 맨 윗부분의 얇은 한 층뿐이었고 그 아래는 온통 벽돌과 모래였다. 맞다. 그것들은 내가 인테리어하고 남은 자재들이었다. 그 모습을 본 세 사람의 아까 표정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친셔오션은 멍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배가 불룩한 한 여자가 눈물 범벅이 된 채 친셔오션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여보,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 나는 들이닥친 여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사이버 애완동물이 한 명 더 늘어난 셈이다. 이 길고 지루한 홍수 속에 적자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게. 나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밖에 여자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이 막장 가족 드라마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 여자가 들어와 살게 된 후로 친셔오션과 한 쌍처럼 붙어 다녔다. 이는 겉으로 평온해 보이던 지붕 아래에 암투와 갈등의 파도를 더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 류루엔이라는 여자 어찌나 좋은지 밥만 축내고 일은 하나도 안 해.
하루 종일 나를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고 내가 지 파출부인 줄 아나 봐?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며 시아버지를 발로 툭 찼다. 당신 좀 봐. 쟤는 맨날 공짜로 먹고 마시잖아. 저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내쫓았을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공감할 줄도 몰랐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꾸짖었다. 당신이 그때 게을러서 안 챙겼으니까 우리가. 류루엔 저 빌어먹을 계집애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상황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서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류루엔을 보며 즐겁게 입을 가리고 크게 웃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은근히 류루엔을 깎아내리고 눈치를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남아있던 몇 안 되는 통조림마저 식량이 완전히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귀중품을 근처 집들을 돌며 먹을 것과 바꿔달라고 빌었다. 친셔오션이 아끼던 그 롤렉스 시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그것을 류루엔이 발견했다. 그녀는 몰래 친셔오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친셔오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달려가 따졌다. 그 말에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걸 안 팔면 뭘 고기라도 씹어 먹으랴? 내가 데려온 저 물건은 입이 커서 두 사람 몫을 처먹는다. 류루에는 그 말을 듣고도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 금은 보석은 왜 안 파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찔리는지 친시오션은 더욱 화가 나서 그녀를 아예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시아버지는 테라스에서 연구만 하고 있었다. 1000m 상공에서 떨어진 물방울 한 방울이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 나는 이 광경을 보며 냉소하며 손에 든 통조림을 만지작거려. 쫓겨난 시어머니는 계단참에 앉아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녀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눈물을 닦고 층마다 문을 두드리며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헐떡이며 18층까지 올라갔을 때 번쩍 뜨였다. 계단 위에 고기 통조림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시아버지와 친시오션은 요리할 줄 몰라 결국 류루엔이 물보다 묽은 죽 한 솥을 끓였다. 그것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의 배에서는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류루엔은 마치 강아지처럼 시어머니 곁을 그 모습을 보며 돌아다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찔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다. 그런데 류루엔이 갑자기 흥부역 소리를 하며 고기 냄새. 당신 고기 먹었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즉시 당황했고 두 부자는 탁자를 탁 친시오션이 음침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뜻을 여기 버려두고 혼자 밖에서 맛있는 걸 드셨다고요? 말해봐요. 밖에 뭐 좋은 거 숨겨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계단에서 고기 통조림 하나를 너무 주웠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먹었지. 나는 CCTV 속에서 그들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증명해줄 수 있어.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혼자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은 부자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시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냈다. 먹을 거 못 구해오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계속 오르내렸다. 다시 한번 하늘이 내린 음식을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기도하며 이번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밤을 지새운 탓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어 안색이 창백해졌다. 류루에는 이곳에 이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아냐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시어머니의 남은 보석을 모두 챙겨 달아났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친시오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다. 그제야 시아버지와 아들은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들은 18층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단 3일 만에 그렇게 기운 넘치던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대에 엎드려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마침내 폭발했다. 내 마누라한테 놀아나서 정신 못 차리더니 그런 수준 낮은 여자나 부양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배불리 먹고 신나는 소파에 기대어 흥미진진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갇힌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는 것 같았다. 싸워라, 싸워?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리는 게 좋겠어. 장마가 시작된 지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붓고 있었고 도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도처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직 나의 집만이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나는 여러 겹의 암막 커튼을 쳐두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집처럼 어둡게 보였다. 웃음소리. 요즘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샐러드를 한 그릇 만들었다.
그리고 CCTV를 켜서 이 부자의 야생 생존기를 계속 지켜봤다. 시어머니의 살림이 없어진 집안은 온 벽과 바닥이 물바다였고 모든 가구와 물건 표면에는 두꺼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 위로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녔다. 그때 배고픔을 참지 못한 부자는 잠시 화해하고 각자 흩어져 배를 채울 음식을 찾기로 했다. 진수씨는 계단참에 서서 탁한 고인 물을 보며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먹을지 고민했다. 그는 물속에 물고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거나 다른 위협적인 생물도 있을까 봐 망설였다. 그는 결심한 듯 이를 악물더니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뒤지며 쓸만한 것을 찾았다. 이 노소 조합을 보는 것이 야생 생존 프로그램보다 훨씬 자극적이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에는 침대에 엎드린 시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한 채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거실 통창 밖에서 딱 하고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창밖의 소리에 내 심장이 왠지 모르게 조여왔다. 누굴까? 나는 모든 조명을 끄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커튼 한쪽을 들춰보았더니 보이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창백하고 험상궂은 얼굴이 그는 옥상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긴 막대기로 내 유리창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입으로는 연신 욕설을 내뱉었다. 그 광경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유리에 코팅이 되어 있어 그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조금 놀랐다. 그가 어떻게 옥상까지 올라왔을까? 게다가 감히 이곳으로 침입하려 하다니. 하지만 내 유리창은 방탄급이라 그가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커튼을 확 젖히고 비바람 속에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는 이제 벽돌로 내 창문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쳤고 그의 몸이 휘청하더니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혼비백산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다시 안으로 들였다. 상황을 확인하려 휴대폰으로 CCTV를 봤다. 그가 어떻게 옥상까지 왔는지 보니 시아버지는 31층에 왔다가 계단 통로가 두꺼운 장갑문에 막혀있자 비어있는 30층에서부터 배관을 타고 옥상까지 기어 올라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옥상에는 작은 보트 한 척만 두었을 뿐이다. CCTV 속 시아버지는 폭우를 맞으며 다급하게 보트를 뒤졌지만 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계단 통로로 나가려 했지만 그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갇혔음을 깨달았다. 번개치는 폭우 속에서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 장면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인과응보구나. 얼굴을 때리는 비바람의 고통스러운 맛을 당신도 드디어 느끼게 되었네. 그 시각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진수씨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한층 한층 찾아 올라왔다. 옥상의 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의아해하며 문을 몇 번 두드렸다. 그때 띠릭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원격 제어로 그 문이 천천히 열렸다. 시아버지가 여기서 죽어서 내 구역을 더럽히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수씨는 기력이 다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 내려가기는커녕 기회를 틈타 옥상으로 들어와 내 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내가 갑판 안에 숨겨둔 통조림 2개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순식간에 눈에 불을 켰다. 기뻐하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내려가서 한 끼 먹어요. 그래 하며 진수씨는 비틀거리는 시아버지를 부축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진수신이 자기 아버지를 밀어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화면 속 진수씨는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재빨리 계단실로 도망치듯 돌아가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그 모습에 나는 헛웃음이 났다. 역시 진수신답구나.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군. 순식간에 그는 통조림 2개를 깨끗이 핥아먹었다. 곧이어 그는 31층으로 올라와 내 집 문 앞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폭우 45일째. 지난번 통조림을 발견한 후로 진수씨는 2층에 물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매일 내 문 밖에서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내 생활을 이어갔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잤다. 반면 진수씨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이제는 해골처럼 보일 정도였다. 갑자기 복도에서 큰 외침이 들렸다. 큰일 났다. 홍수가 벌써 7층까지 찼어. 그 말을 들은 진수씨는 당황해서 서둘러 7층으로 뛰어내려가 집에 도착한 그는 미친 듯이 두꺼운 옷들을 챙겼다. 바로 그때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살려다오. 아들아,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아들아.
하지만 진수 씨는 못 들은 척 이불 보따리를 짊어졌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집을 뛰쳐나갔다. 시어머니의 잿빛이 된 표정을 보며 나는 냉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꿈에도 몰랐겠지. 언젠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질 줄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운명에 순응하듯 점점 차오르는 물에 잠겼다. 그 후로 진수 씨는 이불을 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눌러앉아 떠나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물고기를 잡기는커녕 불을 피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떨며 신음할 뿐이었다. 53일째가 되었다. 이제 진수 씨는 신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문을 열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진수 씨의 그 초점 없는 흐릿한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다. 눈 속에는 공포와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해. 충격이 지나간 후 진수 씨는 남은 힘을 다해 내게 손을 뻗었다. 일그러진 얼굴에는 망연자실함과 고통, 뒤늦은 후회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여보, 살려줘 라고 외쳤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처음에 나를 쫓아다닐 때 그 오만방자하던 모습이 더 좋았는데 차라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 보지. 그리고 그래? 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한 거야? 대답해봐. 그리고 그 뒤늦은 후회의 눈빛은 걷어져. 당신 꼴을 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게 만들었잖아.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은 그저 죽게 된 걸 알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꾸며낸 것뿐이잖아. 그러니 말해봐. 당신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으려 하는지. 내 말을 들은 진수 씨의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뻗었던 손도 힘없이 떨어졌다. 서서히 진수 씨는 아무런 기척도 남지 않게 되었다. 진수 씨는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했던 우기가 마침내 끝났다. 홍수가 빠지기 시작하자 관련 부처가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세균 방역을 먼저 실시했다. 사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다시 집 밖으로 나와 태양을 맞이했다. 나는 꼭 필요한 생활 물자만 남겨두고 가지고 있던 마스크와 약품, 소독제 등 의료용품을 모두 기부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류영원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구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고 얼굴은 초췌했다. 그녀는 길가에 멍하니 앉아 홀쭉해진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긴 우기가 지나가면서 나의 원한도 함께 사라졌다. 그것은 나의 억울함을 씻어주었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 그리고 소중함만을 지금 남겼다. 세상은 재건이 시급하고 내 인생 또한 재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